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강이 확정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입니다. 순위가 아니라요. 가나다 순위입니다. 이 중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제쳤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엇이 승부를 갈랐을까요? 구도는 탄핵을 기준으로 2대2로 짜여져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가 2명이나 들어간 걸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국민의힘 분위기가 바뀐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싸움은 여기서 2명의 후보를 가리는 거죠. 본격적인 경쟁이 오늘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2차에서 더 많이 반영되는 당심은 어떻게 흐를지, 합종 연행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4명이 참석한 오늘 미디어데이 영상 보시고 정치권 소식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포즈 좋습니다. 그럼 이쪽도 우리는 있는 척 하세요, 그냥. 여기 없어. 있는 척 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 부장에 도착하신 순서대로 한다고 이제 공지를 했었고, 그래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좀 더. 저는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후보님 나와주십시오.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는 것 같아서. 잘하고 나서 박수 잘하고 나서 이런 말씀.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AI 공부 좀 더 하셨습니까? 예, AI 공부 지금부터 많이 하도록 하고 또 그날 토론에서도 안철수 후보님께 홍준표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네, 한동훈, 홍준표. 나는 내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세 분한테. 뭐 들어가지 말고 저도 지목하겠습니다. 우리 다 얘기하고 왔어요. 예.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내일은 우리 둘이, 금요일은 저희 둘이 하는 걸로. 예? 네? 예,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래도 나를 지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서로 지목하자. 이래가지고 합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네. 네, 두 분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2차 경선 미디어데이 영상을 저희가 요약해서 보내드렸는데 여기서요, 오늘 뭐가 있었냐면 1대1 맞수 토론을 후보마다 한 명씩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3번 토론을 하게 됐고요. 안철수 후보는 1번,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는 이제 2번씩 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제 3번 토론을 나서게 되는데, 정광재 대변인, 일단 한동훈 후보가 3번의 기회, 위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본인 하기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는 지금 그 경선에 임하는 처음의 자세는 본인이 언더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앞서 나가고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던 한동훈 후보는 뭐 2, 3위권 이렇게 구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게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든 걸 이변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 또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이른바 현실 자각 타임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탄핵은 과거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포션이 좀 커진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거든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 것만 놓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냈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씩 기회가 과거보다는 더 커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내다봤습니다. 그럼 박 의원께서 보시기엔 여기가 이제 후보들이 지목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를 지목한 후보를 보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는 서로 지목을 했어요. 여기에 지목하는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좀 작용했다고 보이세요? 견제 심리 아닐까요? 견제요. 그러니까 누가 어쨌든 2강에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후보들이 저마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가늠을 해볼 텐데 그에 대해서 앞서서 좀 견제를 하겠다 이런 심리의 발동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김문수, 홍준표 두 분은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하고 토론을 하는 게 각자의 선명성을 최대한 이 부각시키면서 뭔가 이 딱 가기 서는 이런 그럴 수 토론을 있겠죠. 하게 될 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저는 의식한 거라고 보고요. 앞서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언더독 얘기를 하셨는데 출발은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면서 언더독인데 견제를 많이 받아요 오히려. 그래서 언더독 같지 않은 언더독 이런 어떤 위상이 지금 한동훈 후보의 위상이 예. 아닌가 싶어요. 그건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확장성, 그에 대한 어떤 이 잠재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가 좀 예. 견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누구와 가장 토론을 할 때 본인이 선명할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탄핵에 가장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하고 양극단에 있는 두 후보. 예, 김문수 후보하고 토론을 하는 게 본인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심리가 이 토론 상대 지목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2차 경선에도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변수가 되는 거고 정광재 대변인은 1차 경선에서 그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보셨는데 박 의원께서도 1차 경선 결과에서 나경원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누가 될 것이냐가 사실 관심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 변수가 작용했다고 보세요?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의 일종의 전략적 균형 감각 같은 것이 발동되면서 상대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조금 표가 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네 분 중에 가장 그 탄핵 반대 입장이 선명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출마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세우진 않았지만 윤심 후보임을 은근히 부추기는 그런 네. 전략도 한편에 깔고 있는 데다가 이제 캠페인이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예. 과거지향적 캠페인을 했어요. 뭐 과거 지향적. 네, 드럼통 들어가고 이념 전쟁, 체제 전쟁 얘기하고. 예. 근데 이제 체제 전쟁이라는 게 상당히 모순인 게요. 그러니까 체제를 수호한다는 건 헌정을 수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이제 헌정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인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헌정 질서의 전복 시도를 엄호하고 두둔하면서 체제 전쟁을 얘기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나경원 후보의 캠페인이 예. 이 당원이나 지지층 마음에 다가서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좀 후반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이것들이 나경원 후보의 패인이었을까? 저희가 영상을 한번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나라는 이 드럼통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좀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이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의 드림을 실현해주는 드림 대통령, 드림통이 될 것이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가서 알렸는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이게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시더라고요. Every time Coldplay comes to South Korea, there is no president. However, I would like to suggest one person to be president of Korea. That is our drummer, Mr. World Champion, you see. That is our drummer, Mr. World Champion, you see. President of Korea. That is our drummer, Mr. World Champion, you see. Very good. He's very kind. He's very firm. 몇 가지 논란이 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예. 나경원 후보의 악수, 뭐 드럼통 얘기도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뻐꾸기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패착이 뭐였을까요? 저는 이런 그 가십적인 내용이 패인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와 인물 정책인데 이번 구도를 놓고 본다면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과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 이 구도가 명확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이 불가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 그렇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사람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관심이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온정적인 유권자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절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로는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표가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에게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도의 문제였지 이게 뭐 드럼통이라든가 뭐 콜드플레이에 대한 어떤 그 이벤트성 요인에 의해서 작용했다고 보진 않고요. 예. 나경원 의원 뭐 그동안 굉장히 선명성 있는 메시지들 많이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냈는데 특히 윤심 마케팅과 유사한 맥락의 전략들을 폈는데 그게 이제 뭐 윤어게인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연계되면서 오히려 나경원 후보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박 의원님께. 그 윤어게인이라고 해가지고 김계리 변호사도 그렇고 배희철 변호사 신당을 만들겠다 공지까지 나왔다가 4시간 만에 철회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 경선 자체, 특히 조금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경선 상황에 윤 대통령 이름이 회자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을 게 없고 그런데 심지어 뭐 창당을 한다 예.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에 대한 어떤 경계심 같은 것들이 저는 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후보들이 사실 그 창당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물론이거니와 뭐 김문수, 홍준표 후보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근데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이 탄핵 국면에서 이제 이른바 친윤 쪽에 섰던 탄핵 반대에 섰던 후보들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거론되는 것 자체가요. 그렇죠. 그 사실은 나경원 후보도 아니 왜 대선 경선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자꾸 꺼내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를 했거든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강으로 좁혀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출당, 뭐 탈당 이런 얘기를 이미 꺼내놨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본선에서의 어떤 확장성을 기하려면 윤 대통령과 명시적으로 선을 긋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조치 없이 저는 본선 확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때문에 이게 이제 뭐 4강, 2강 이렇게 좁혀가면서 그 문제가 점점 더 이제 이슈가 되고 이른바 이제 탈윤석열 하려는 그 움직임이 국민의힘 전체에서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가속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성찰하는 모습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먼저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그 자당 의원들이 그 반성을 하는 게 그게 또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이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사건건 깐죽대고 사사건건 터집 잡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걸 정치적 자폭이라고 했어요.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대한민국에 성공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대선 후보 나오는 게 맞겠죠. 방금 전 두 분의 얘기와는 다르게 홍준표 후보는 아예 한동훈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에 가서 사과하고 오라고 했어요. 정광재 대변인. 네. 여기서 배신자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아마 본인이 결선에 올라간다면 가장 잠재적인 그 구도의 대상 예. 한동훈 후보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를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구시장 시절에도 한동훈 당시 대표 시절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뭐 인격 모독적인 발언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한국 정치에서 유독 그 작용이 크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유교적 마인드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공적인 문제로 불거졌을 때 본인이 왜 계엄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탄핵에는 찬성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 이번 선거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예. 아까 박 의원님 언더독답지 않은 언더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 경선의 관심은 한동훈 후보가 과연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모아지는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예.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개인적 미안함을 갖는 것과 지금 유권자로부터 평가받는 영역에서 사과할 것과 이건 예.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언급을 한 걸 들으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이고 보수 진영에서 특히나 배신자 프레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거든요. 그거를 본격적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꺼낼 것 같은 뉘앙스가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2강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제 최대한의 견제를 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 때문에 이제 한동훈 후보 책임론 예. 이걸 아마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 때 한동훈 후보가 그런 반론을 했어요. 12월 3일 날 밤에 그러면 만약 당대표셨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예. 저처럼 하지 않았겠느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피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즉답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탄핵이 아닌 일종의 이제 자진 사퇴의 기회를 줬어야 된다. 예.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예. 실은 그걸 유도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때문에 이제 그런 홍준표 그 후보의 인식도 약간은 좀 궁색한 면이 있어요. 때문에 이게 약간 이중적인 그 난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이제 한동훈 그 후보를 견제하느라고 한동훈 책임론을 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윤과의 거리두기를 또 본선도 생각하고 예. 또 탄핵에 찬성했던 표심도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나 지지층에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의식했을 때 그 거리두기는 거리두기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워낙 이제 홍준표 그 시장이 정치 경험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토론이나 이런 데서 강점을 그동안에 보였던 분인데 요 모순, 요 난관을 이 향후에 있을 한동훈 후보와의 두 번의 양자 토론에서 예. 어떻게 비켜갈지도 관심사입니다.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답할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박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경원 후보가 윤심에 가장 가까운 것처럼 느껴졌었단 말이에요. 탄핵 선고 이후에 가장 먼저 차담을 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면 지금 오늘의 1차 컷오프를 본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속마음이 어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력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할 거고 본인의 의중이 가 있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만들고 싶을 텐데.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도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뭐 여전히 윤 대통령 윤호개인을 외치고 있지만 그게 주류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40일 뒤에 이제 본선인데 예. 본선에서 윤호개인을 외쳐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지지층 표도 제대로 다 못 모은다. 이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후보도 당도 거리두기에 나설 수밖에 없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언짢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걸 거스르고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저는 뭐 그 윤 어게인 신당 같은 게 그런 시도였다고 보는데요. 그런 시도가 일어난다면 국민의힘의 이 본선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뭐 설사 지더라도 예. 잘 져야 윤석열 대통령도 나중에 뭐 본인의 어쨌든 이 사법적 대응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예. 본인이 저걸 저렇게 망쳐놔 버리면 또 당내에서 그 책임론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내키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2차 경선 결과 발표가 29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7일간 4명의 후보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으면 2명을 이제 여기서 뽑는 건데 정관재 대표님 여기 2차 경선에서는 1차보다 당심이 아예 50%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차 때는 완전 국민들 상대로 예. 물론 뭐 역선택 조항이 있긴 했지만 근데 2차 때부터는 당심 50%와 민심 50%로 구성되는데
근데 지난 2024년에 있었던 우리 당대표 선거 결과를 놓고 본다면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민심과 당심 모두 62%, 63% 크게 차이가 없는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우리 당의 지금 책임 당원이 77만 명이라고 이번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77만 명인데 이 정도 숫자면은 이게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당심 내에서는 조금 더 강경하게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게 또 과잉 대표된 측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여전히 많겠죠. 그러나 민심과 당심에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 잠깐 앞에도 언급이 됐겠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지금 현재 4명의 후보들을 보면은 2명 여기에 이제 현격히 갈려요. 뭐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입장이 이미 나온 거고 관건은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1차 때 그 스탠스를 계속 2차 때까지도 가져갈 것이냐. 근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두 분은 계엄은 잘못된 거지만 탄핵은 좀 과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책임론, 한동훈 후보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 또 아까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걸 전략적으로 의식해서 그 입장을 유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상대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후보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게 지난 1차 토론 과정에서도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국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직무를 다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자진 사퇴의 시간을 줬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문수 후보도 탄핵에는 어쨌든 반대했지만 계엄은 잘못됐고 본인이 만약 그 국무위원회에 참석했다면 몸으로라도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다 이제 그 거리두기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미묘하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둘 거냐. 또 너무 선을 그으면 이게 이제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너무 이제 여전히 윤석열 엄호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중간층이나 이게 여론조사 50% 들어가거든요. 그 반감을 살 수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적절한 그런 거리감을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두 후보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 이걸 확장시켜 나갈 그럴 가능성이 높죠. 만약 최종 후보가 된다면 최종 후보가 됐을 때는 아마 본격적인 거리두기를 두 후보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가장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본인이 대표 시절에 내가 제명을 추진했었다. 요 정도 수준에서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그 경선을 통과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온정적인 사람들의 표까지 얻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대답이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지지 없이 경선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없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없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는 한동훈 후보로서는 가장 현명한 답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거에 출당과 관련한 논의를 하라고 당대표로서 지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당내 반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당대표를 그만두면서 이게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이 문제는 2017년에도요.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한 7개월 정도 지나서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어떤 식으로 잘 이별할 것인가. 그것도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방법들을 잘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포함해서요. 근데 2017년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다를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보수 정당이 분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핵 찬성했던 분들은 당에 나가고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조기 대선을 치렀는데 그 상황만 하더라도 뭐 박근혜 출당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나 12월에 직권으로 출당을 시킨 이유는 그 다음 해에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상태로는 도저히 선거를 못 치른다. 이런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작용을 해서 직권으로 출당 조치를 취한 건데요.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당이 분당도 안 됐고
여전히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당원들이 있긴 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던 사유를 고려했을 때 이걸 그냥 놔둔 채, 그러니까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뭉갠 채 조기 대선에서 본선 경쟁력을, 본선 확장력을 국민의힘이 보일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출당론, 뭐 제명론 이런 징계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2차 때부터요. 그럼 이제 2차 경선에서 51%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2명이 다시 선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일단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과반 후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과반 후보 나온 건 현실적으로 상상해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의 구도, 그러니까 4명인데 과반으로 여론조사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 여론이라는 게 사실 여론조사가요, 우리가 그냥 대충 수치 적는 것 같지만 그게 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크게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죠. 지금 나오는 뭐 다양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과반을 기록하는 후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그 4강에서 과반 기록하는 후보가 없을 겁니다. 지금 다 캐치프레이즈는 과반을 득표해서 후보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되겠다. 그거는 이제 3월 모의고사 보는 고3 수험생이 서울대 가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운 것과 같다고 봐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반 득표하는 후보는 이번에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1대1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는 정말 더 선명성이 강조되는 토론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당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치열한 경선 과정, 그 과정의 일환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1차 컷오프의 득표율이 있을 텐데 이 내용을 당에서 절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2차 경선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박 의원님께는 하나 김문수 후보가 초반에는 1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앞서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혼전 양세로 좀 바뀐 것 같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의 최근의 지지율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또 다른 후보들, 특히 이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 오르는 그런 추세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탄핵 그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능동적인 작용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이 김문수 후보로 결집되면서 지지율 상승이 일어났던 건데 그래서 이제 출마까지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분이 좀 덜 준비된 모습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만 하더라도 3번이나 대선 경선에 출마를 했었고 한동훈 후보는 뭐 작년에 그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런데 반해서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국무위원 되기 전까지 상당 시간을 야인으로 보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김문수 후보가 뭐 정치 경험이 많고 경력도 상당하신 분이긴 하나 이 예기치 못하게 열린 조기 대선에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탄핵에 그동안에 반대했던 그 여론이 어떻게는 이렇게 수면 위로 많이 분출이 됐었는데 막상 파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계속 탄핵 반대를 고집해가지고는 대선이 안 된다라는 이제 뭐랄까요 전략적인 어떤 이 표심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김문수 후보 지지율 하향에 영향을 미친 데다가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덕수 그 총리에 대한 추대론이 밖에 세게 불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만 적극적인 단일화 의사를 밝혔어요. 다른 후보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분은 최종 후보가 아니구나. 저분 지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네. 이제 이런 심리까지 더 얹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등등의 요인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다른 후보들은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또 그 후보 캠프에 있었던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도 관심인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후보 누구라도 또 원하시면은 제가 만나 뵙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정책적인 협력도 하겠습니다. 나 의원님하고 우리끼리만 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어느 후보하고도 이런 행보를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본선이 지금 되게 되면은 당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기현, 나경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을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
오늘이나 내일 후보께서 직접 컨택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 만나기 위해서 연쇄적으로 막 접촉을 하고 있었죠. 정광재 대표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끌어올려고 좀 경쟁하는 분위기입니까? 현역 의원들이 오면 캠프에 오면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많죠. 기뻐할 일도 많고.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조직력 이런 것들 많이 좀 퇴색된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나 자신들의 캠프에 현역 의원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 캠프가 이길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지금 또 생각하면 현역 의원분들이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결선 후보에 오를지 또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른바 그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조금 몸을 사리는 현역 의원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당직이 있기 때문에 당직을 이유로 굳이 캠프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후보별로 차량 이동 중에도 계속해서 현역 의원들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많이 하면서 본인에 대한 지지를 좀 선언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혼전양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선으로 이제 한 명이 추려지게 되면 다음 단계가 이제 빅텐트죠.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덕수 대행하고 이준석 의원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이사 갈 때 자기가 먹던 샘물에 침 뱉으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젊은 인턴으로 있던 분을 우리 당에서 발탁해서 비대위원 만들어드렸고 당대표까지 만들었는데 당 전체, 당원 전체를 매도하는 말은 좀 삼가는 게 좋고요. 먼저 박 의원님, 이양수 의원은 사무총장입니다. 당에서 지도부고. 근데 공개적으로 좀 이준석 의원에게 굉장히 쓴소리를 했어요. 저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견제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지금 빅텐트 참여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원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때문에 이제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 거기에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선거가 안 됩니다. 벌써부터 이제 단일화론에 휘말려 버리면은 출발도 못하고 그냥 주저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선을 긋는 건데 그에 대한 이제 강한 견제, 그러니까 본인의 그 본적이 어딘지를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강하게 견제해야 이준석 의원 지지층을 흔들어서 그 표를 뺏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계속 연대의 대상으로 빅텐트의 대상으로 거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원 양 전략이 다 구사되면서 막판에 설사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이준석 의원의 지지층을 흔들어서 다 이제 뺏어오겠다, 빈털터리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빅텐트가 실제 실현 가능성도 좀 모호한데다가 지금 그 얘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준석 의원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캠페인이 안 됩니다. 이준석 의원은 때문에 강하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고 하더라도 막판에 가서 그게 얼마나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전략인지를 판단한 뒤에 합류에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전혀 부안해동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선 후보진 모두가 함께하는 원팀을 주도하고 빅텐트 결성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반 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정치 연대를 통해 통합 정치 세력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빨리 경선을 끝내라. 이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라고 콕 찍었습니다. 죽어야 해결이 된다. 이거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얘기를 한 거고 빅텐트의 중요한 인물이다. 방금 보신 것처럼 홍 후보가 언급한 인물. 아까 박 의원이 분석하실 때 이 경선 과정에서 자꾸 빅텐트 얘기하면 경선 과정의 흥행도 그렇고 힘이 빠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 후보는 본인이 후보니까 자신이
본선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준석 의원과의 단일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더 생각하고. 절박함이 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뜻밖의 케미가 있었는데 그래요? 지난해 대선 총선 끝난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예상을 깨고 현역 의원이 됐잖아요. 당시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괜찮은 정치인이다. 그리고 또 당대표 박근혜 탄핵 이후에 가장 잘했던 사람은 이준석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준석 의원도 당시에 홍 대구시장은 총리로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추천을 할 정도로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정치권에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가깝고요. 또 이준석 후보와 홍준표 후보와도 관계가 괜찮은 사이이기 때문에 본인은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후보가 될 거니까 본인을 도와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는 메시지를 이준석 후보에게 나를 도와줘라. 네, 던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근데 박 의원님, 홍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빅텐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하지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먼저 저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들 중에 적합도가 제일 높게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흡수된다. 이 경계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이 후보가 됐을 때 이준석까지 포함하는 빅텐트가 가능하다. 이 점을 좀 부각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공당이 후보를 만약 선출해 놨는데 지금 무소속일 수밖에 없는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추진해서 한덕수 후보한테 후보 자리를 내주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사실 간판을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으로서 그런 선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도 저는 이 한덕수 후보의 출마 가능성, 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이제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좀 강경한 분들이 후보가 돼가지고 단일화 없다 한덕수 후보하고 이렇게 선 긋는 순간에 한덕수 후보는 출항도 못하고 사실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분도 그런 점을 모르지 않을 거여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직도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정광재 대변인데요? 저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굉장히 낮게 봅니다. 같은 논리인데요.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려면 그만한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권한대행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선 후보로 뛰어들 정도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정말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어쨌든 그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나와서 그 대선 후보로 뛸 텐데 지금에 나오는 여론조사 정도의 지지율 가지고 본인이 승산 없는 게임에 많은 자신이 그동안 이루었던 50년 넘는 공직자로서의 뭐 자산 이런 것까지 다 판에 걸고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뭐 의문시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지는 순간 여론은 급변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당이 여러 후보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1대1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낮게 나오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여론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같은 이유로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빅텐트가 치는 사람 있고 그 밑으로 와야 되는 사람 있죠. 이준석 의원도 그 당사자 중 하나인데 이준석 의원의 생각도 좀 궁금하죠.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까지 떠나게 만들고 당도 떠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아니면은 그 이상의 모욕 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막겠다고 무슨 양자 구도로 빅텐트 쳐서 하겠다. 이게 필패일 수밖에 없고 저는 오히려 3자 구도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또 찍을 수 있다라는 분이 상당수 있을 거로 예측합니다. 뭐 들으셨던 대로 이준석 의원은 3자 구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뭐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텐트를 친다고 치면 텐트를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이준석
그 후보의 단일화를 자신하는 이유도 본인이 후보가 돼서 빅텐트를 제안했을 때 이준석 후보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친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지는 결과라면 이준석 후보로서는 굳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그렇겠죠.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뭐 4분 5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 어쨌든 보수의 중심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굳이 무슨 보수 빅텐트 이기지도 못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어쨌든 독자성, 뭐 고유성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3%를 득표하든 5%를 득표하든 본인이 어쨌든 보수 진영 내에서 뭔가 이 포스트, 차기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굳혀가는데도 독자 완주하는 게 지금으로 그냥 중간에 어정쩡하게 접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빅텐트론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치고 세우고 모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국민의 보수 진영에서 너무 빨리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 기간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빅텐트를 이뤘을 때 그 안에서 시너지를 내서 반 이재명 구도를 만들고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만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신의 표가 더해져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선다면 이준석 후보는 얼마든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택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완주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겠죠. 그러나 그 3후보가 완주한다는 게 우리 한국 정치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미래의 일이지만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보수 정치인이라고 그동안 여러 유권자들에게 얘기했었으니까 보수 중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반 이재명 전선 그래서 보수 중도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3자 구도로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이준석 의원은 어차피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된다면 보수 유권자들에게 또 그게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고 책임을 뭐 지울 수도 있을 거니까 그게 가반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뭐 보수 정치 오래 할 거 아닙니까? 지금 40살 된 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이 분명한 보수 정치인이라고 얘기했다면 보수 중도를 통합해서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닐까요? 박 의원님 빅텐트 얘기 뭐 선거 대선 때마다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단일화도 그렇고요. 그것이 결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지지율 아닐까요? 텐트를 쳤을 때 승산이 있을 경우.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 전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빅텐트가 성사되려면 그런 어떤 그 연합을 통해서 선거의 양상을 바꿀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뭐 여론조사 데이터상으로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해도 이재명 후보에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후보들 입장에서 굳이 그걸 선택할 이유가 없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유권자들도 거의 공감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고한 선을 긋고 그다음에 그 책임을 인정하고 거듭나겠다. 이런 어떤 가시적 조치를 보여야 비로소 이번 이 본선에 임하는 어떤 성찰과 쇄신의 의지를 보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것 이외에 국민의힘이 뭐 당명 하나 바꾼 것도 없고 당 색깔 하나 바꾼 것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킨 것도 없습니다. 이제 뭐 당명 바꾸고 색깔 바꾸고 이런 게 때 되면 또 저런 식으로 간판갈이 하나 보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변화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빅텐트 아니라 뭐 어떤 텐트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중도층이나 이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2차 경선에서 국민의힘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느냐 아니면 가중되느냐 중요한 대법원이 결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5월 중에 나오기 힘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심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는데 회부와 심리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뭐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물론 실제로 선고가 언제 나올지까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속도감 있게 심리를 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소부에다가 일단 회부가 된 그날 곧바로 또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됐었고 그랬죠. 또 심지어는 그날 오후 바로 또 심리를 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내일 또다시 이제 심리를 속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소부에 일단 먼저 회부가 됐을 때 전원 합의체로 넘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후에 전원 합의체에 넘어가서도 결국에는 심리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원 합의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건 심리를 지연 없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대선 전에 무언가 결정이 나오느냐 마느냐인데 이게 보통 이렇게 전원 합의체를 가게 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있을 테고 근데 그런 통상적인 절차와는 달리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 변호사께서는 대선 전에 무언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절차 자체도 무척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부터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633 법칙을 지키겠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원에서는 계속 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금 후보자의 그 2심 사건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 3개월 거의 가까이 맞춰서 선고까지 이어졌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 역시도 이 633 법칙을 좀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사실 이렇게 심리를 더 빨리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약 아무런 심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대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의 그런 시간 지연에 따라서 대선의 방향이라든가 결론까지도 좌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조금 의식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물론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선 이전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정청래 의원이요. 사법부가 이상하다.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 건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 이런 내용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약간 좀 당혹스러움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마 대선 이후에 재판이 속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했죠. 지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잇따라 지금 심리를 잡는 걸 보면 상당한 속도전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래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금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한편에 이제 정청래 의원처럼 그런 반응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이 그냥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결국 이게 이제 사법이라는 것도 어쨌든 그 기능을 자제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측면 아니냐. 오히려 이제 그 항소심에서 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항소심 판결의 연장선에서 공소기각으로 끝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도 있어요. 물론 그조차도 예측일 뿐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그건 뭐 헌재 선고하고 비슷해요. 아무도 예상할 수가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는
6월 3일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선거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미룸으로써 선거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대법원 내의 지금 이제 합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황을 저희가 그냥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4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무죄가 확정이 되는 경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는 경우, 파기 자판이라는 용어도 나오던데 파기 자판은 간략하게 그냥 대법원 형량을 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2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심지어는 나아가서 그 판결까지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사의 경우에는 2심 판결이 뭔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판단을 하도록 파기를 하고 환송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 취지에 맞춰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그렇게 2심으로 다시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이 파기를 한 후에 선고까지도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파기 환송까지를 하고 자판을 하는 경우는 무척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시기를 짚어봤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죄를 확정하느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시키느냐, 정광재 대변인. 이 경우에 따라 상황이 너무 정반대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이례적 속도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지난 1심이 26개월 만에 나오고 2심이 4개월 만에 나온 거 그게 이상한 거죠. 이른바 633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1심에서는 6개월, 2심도 3개월 내에, 3심 대법원도 3개월 내에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판결을 마무리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에 내겠다고 해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이상한 거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파기 자판의 가능성도 있고 파기 환송의 가능성도 있고 상고 기각의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파기 자판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에서 1심 유죄가 2심에서 완전히 무죄로 바뀔 확률이 2%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동안 판례를 봤을 때 통계로. 그렇다면 파기 자판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법원이 빨리 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이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변호사님께 드려야 될지 박 의원님께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은 뭐 그거는 뭐 날개를 달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대선 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정당에서 후보를 다시 내는 게 좀 어렵다고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조금 혼란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 의원님. 그러니까 5월 11일 날이 후보 등록 마감이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 이전에 만약에 후보를 교체한다면 그 이전에는 가능하죠. 5월 11일 이전. 등록이 마감된 이후에는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고 자칫 그로 인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타격을 입더라도 그냥 그때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되더라도 파기 환송심이 6월 3일 전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선거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논리를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당선된 이후에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을 해서 이제 와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법정에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출석을 정지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 당선이나 국정 수행 이걸 추가해서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까지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정해서 아까 이제 파기 자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직접 선고하지 않은 이상 6월 3일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이 후보와 선거운동 또 이걸 막을 방법은 없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법원의 판단과 취재는 참 제한되어 있습니다. 헌재처럼.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 좀 짧게 한번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조갑제, 정규제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죠.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의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출판하고 같이 만났어요. 세 분이서 드셨군요.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동안에 이재명 비판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보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명랑한 사람입니다. 명랑한 분이었어요? 쾌활한 분이라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잘 지었다고. 어떤 이름이요? 이슬 제자 밝을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승이 쾌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를 견딘 것 아니냐. 이재명과의 대화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 당선되면. 요거는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도를 넘어서 이제 합리적 보수의 영역까지 확장을 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더 두 분은 보수 논객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이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고 탄핵을 주장했던 분들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헌정 체제 수호라는 관점에서 저런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보수 유권자층의 상당수도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일으킨 그 계엄 내란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층이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 경계심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거를 저런 분들을 만나서 좀 누그러뜨리고 어쨌든 본인의 어떤 수권 능력이랄까, 수권 당시에 수권할 시기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적극 어필함으로써 저런 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보수층의 본인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걸 다독이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대답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건 사고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가 무면허로 난폭 운전한 사건들부터 영상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더 모셨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조으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사건 지금 영상으로 봤는데 사고가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거든요. 당시 상황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굉장히 영상으로만 봐도 조마조마한 그런 영상이었잖아요. 지난달 7일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한 대를 이제 대전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순찰 중에. 그런데 이 오토바이 알고 보니까 그 번호판까지 달려있지 않았던 오토바이예요. 네. 그래서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이제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멈춰서라 신호를 보냈더니 이 오토바이 바로 역주행을 시작을 합니다. 역주행을 하면서 이제 위험한 난폭 운전을 시작을 하는데요. 도로 중앙선을 넘나들고요. 인도도 마구 넘나들고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막 질주를 하면서 골목골목 굉장히 위험한 운전을 이어가는데요. 경찰이 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기 위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30km로 따라간 후에야 이 오토바이를 잡게 되는데 이 오토바이가 사실은 이제 무면허. 10대 청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속도계 잠깐 나왔죠. 131km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오토바이가 저속도로 달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 변호사님, 뭐 도망가야 될 만 잡히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네, 그랬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높은 속도로 이제 달려서 이제 도망을 쳤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잡고 보니까 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뭐 자퇴라든지 퇴학 등의 처분을 받아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을 말을 하고요. 잡고 나서 왜 이렇게 도망을 갔냐라고 하니까 적발돼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라고 하고요. 이 오토바이를 팔기 위해서 정비를 맡기려고 가던 중이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0대는 그래서 또다시 법규를 위반하면서 도망치는 꼴이 됐는데 서 변호사님, 저게 대전이었고 충남에서도 있었어요, 저런 일이? 네, 그렇습니다. 21일 오후 저녁 9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당시에 뭐 굉음을 내면서 운전하는 오토바이들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서 이들의 동선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잠복을 해서 추적을 했던 결과 결국 이 2명이 잡혔는데 이 2명 역시도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였고 또 이들이 이용했던 그 오토바이 역시도 미등록 상태. 그리고 이 번호판이 있었는데 이 번호판은 도난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번호판이 달려있긴 했는데 도난당한 번호판이었어. 그럼 조 변호사님, 이 10대들 오토바이를 어디서 구하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서산경찰서 측에 따르면 이 폭주 사이트라는 곳에 이런 오토바이라든지 이 도난당한 번호판을 좀 구매하거나 매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이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성년자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들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어디서 구입해서 이렇게 탈 수 있었는지 한번 경찰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면허가 없었고 또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에다가 또 번호판조차 훔친 번호판이라고 하니까 각 행위에 따라서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주 사이트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면 서 변호사님, 저 10대들 처벌 받겠고 저 오토바이 파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구매했는지 그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거고 당연히 그런 인적 사항이 확인이 되면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미등록 차량을 판매를 했다. 혹은 뭐 훔친 번호판을 유통을 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 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미성년자들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오토바이라든가 혹은 번호판을 유통한 그 업자들이 더 크게 처벌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물건들을 판매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구매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 또 뭐 지금에서야 이 사건에서야 이제 미성년자들이 뭐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 그쳤지만 사실 그 판매자가 어떤 사람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다른 강력한 범죄의 도구로 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자들을 추적을 해서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0대입니다. 또 무면허인데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차량 운전을 또 무면허로 한 10대들이 잡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대전역 인근에서 또 경찰차를 피하기 위해서 난폭 운전을 한 겁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과속 방지턱에 걸리면서 약 차량 뒤편이 2초간 붕 뜨는 굉장히 아찔한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약 25분간 4km 정도의 대전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가 이제 막혀서 결국 멈춰서게 되는데 이 차량을 운전한 학생이 바로 무면허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승자 3명이 더 타고 있었는데 이 3명 역시 10대 무면허 동승자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찰이 멈춰서서 내리라고 했는데 이제 보통 내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려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내렸으니까 됐잖아요. 라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운전한 차량이 렌터카였다는 점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면허증도 없는데 어떻게 차를 렌트를 했냐를 알아보니 삼촌의 면허증을 이제 도용해서 어플을 통해서 꽤나 간편하게 이 렌터카를 빌렸다고 합니다. 앞서 폭주 사이트 얘기했는데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이게 면허도 없는 10대들이 렌터카를 결국 빌려서 타고 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현재는 비대면으로 이런 렌트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야 차를 빌리려 하면은 렌트카 업체에 찾아가서 뭐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고 빌려줬었는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뭐 본인 명의가 확인되고 신분증만 확인되면은 사실 뭐 업체와 전혀 대면 없이도 정해진 장소에서 렌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지금 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성년자들이 크게 뭐 2가지 정도의 경로로 렌트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뭐 지인의 그런 신분증이나 유심칩 등을 빌려서 마치 자기 휴대폰이 뭐 해당 사람의 휴대폰인 것처럼 그리고 그 신분증을 등록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렌트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브로커로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각종 SNS를 통해서 이렇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대신 이 차를 렌트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 등에 초대를 해서 이제 뭐 필요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 업자가 대신 렌트를 하고 이 차를 다시 한번 이 미성년자 등에게 빌려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브로커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미성년자들은 아무래도 SNS에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 앞서 오토바이도 그렇고 10대들에게 이거를 빌려주는 사람은 아마 10대들보다 어른일 것 같은데 알고도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진짜 몰랐을까요? 10대라는 거. 만약에 알고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 방식,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뭔가를 승인해주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의 허점을 노린 범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그 업체 직원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이렇게 신분증이 성인 신분증으로 이제 비대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 성인인 줄 알고 이제 빌려서 이제 렌터카가 운행이 됐었던 건데 반납 시간이 늦어져서 GPS로 한번 추적을 해서 운전자를 찾아가 보니까 그 예약되어 있었던 그 신분증의 사람과 실제 운전자가 달랐다는 겁니다. 저렇게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최근에 급증하는 추세인데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하고 또 저희가 영상을 직접 봤지만 저게 자칫 사고로 이어진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고 뭐 애꿎은 시민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촘촘하게 규정이나 규제라든가 감시망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업주 측에서도 그런 신분증을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을 악용했을 때 이제 악용하는 사람 그리고 이거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 학생들 10대들은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소년법 같은 거를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나이가 정확하게 확인은 돼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미성년자 그리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소년법으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과거에 이런 유사한 비행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이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 범행의 내용에 따라서 뭐 1호 처분부터 가장 높게는 뭐 10호 처분 그러니까 뭐 소년원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처분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사건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뒤에 도주한 남성을 경찰이 붙잡는 장면인데 이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치고는 굉장히 조금 강경진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된 겁니다. 투입이 돼서 사실은 보면서 저는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차 안에 있다 체포된 남성은 지난 월요일 밤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도주한 상태였는데요. 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에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서울대 공원으로 도주를 했는데 이제 출동한 경찰관들한테 가로막혀서 이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4시간 동안 대치하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치가 왜 벌어졌냐면 이제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흉기를 목에다 갖다 댄 상태로 경찰관들을 위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특공대에 이제 출동을 요청을 한 건데 현장에 출동한 특공대가 몇 번의 예행 연습을 거친 다음에 단 7초 만에 이 범인을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서 선생님, 7초 만에 제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가능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일단 보도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을 신속하게 실행을 해서 불과 7초 만에 진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당시에 이제 출동을 한 특공대가 먼저 진압 계획을 세우고 또 예행 연습을 몇 차례 한 다음에 작전을 개시했다라고 하는데 그 작전 내용은 이제 차량 쪽으로 4명의 대원들이 이동을 해서 이 망치 모양의 그 창문 파쇄기로 창문을 깨뜨리고 또 동시에 조수석 쪽에서는 2명의 대원이 테이저 건을 이 가해자에게 쏴서 그때부터 이제 진압이 거의 완료가 된 순간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7초가 걸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체 없는 계획 수립과 또 뭐 빠른 이런 신속한 계획의 진행이 이렇게 빠른 체포까지도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조 변호사님, 예전에 이제 소방차 같은 게 출동하다 보면 차량에 가로막혀 있으면 이 차량을 치고 가면은 또 뭐 물적으로 뭐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범죄인 체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저렇게 뭐 창문 깨고 해도 되나 봐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정당 행위나 이런 경우로서 이제 형법상의 뭐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뭐 민사적인 보상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자체의 어떤 과실 비율이 굉장히 그렇죠. 높아 보이기 때문에 뭐 공무원들이나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업무를 수행한 경찰이 피해를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리도 더 연구가 되어야 되고, 현행 법상으로도 실제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남성은 자해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일단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목 부분에 15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살해하고 도주하고 자해하고 협박하고 죄가 더 무거워지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 그 내연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내연녀가 아니라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이미 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도주하고 여러 가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일단 살인 혐의는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또 자해를 함으로써 협박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도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도 성립을 해서 굉장히 중대한 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좀 다소 충격적인 사건인데, 서울 미하역 인근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마트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복 입은 분이 가게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3번인가 4번인가 그 문을. CCTV에 있는 저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범인입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근데 저 일이 마트 안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렀는데 결국 사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벌어진 일인데요. 이 미아역 인근의 마트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장을 보러 왔던 60대 여성과 이 마트 직원이었던 40대 여성이 칼에 찔렸습니다. 마트에 환자복을 입고 들어선 이 남성 A씨가 마트 안에서 소주를 뜯어서 마시고 또 판매용 칼을 뜯어서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이 소방당국에 따르면 60대 여성은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을 했고요.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일단 피해자는 2명입니다. 60대 여성은 사망을 했고 40대 여성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과 이 여성들이 일면식이 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전혀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마트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고,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일을 하던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손님과 점원. 네, 그런데 이제 환자복을 입은 손님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당연히 이제 직원분은 응대를 했겠죠. 그리고 장을 보고 있던 손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을 봤을 겁니다. 그렇겠죠. 전혀 이런 범행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을 텐데 이런 범행이 일어났던 것 굉장히 참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남성이 마트 안에서 칼을 또 구했고 소주를 마셨다. 그리고 마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민경 아나운서, 지금 이 인근 주변 분들은 걱정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이 인근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미아역 인근의 마트라고 했잖아요. 예.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평상시에 이 마트가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손님이 조금 더 많았다면 뭔가 피해자가 더 나왔을 수도 있고요. 예. 사실 어제 범행이 벌어진 시각도 6시 20분. 모두가 퇴근하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특히 주변 상인 중에 이 60대 여성이 칼에 찔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도 많아서 더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굉장히 이 어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근처를 지나다니는 것조차 너무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따져볼 텐데 서 변호사님 먼저요. 저희가 CCTV 영상 보여드렸지만 이 30대 남성이 입고 있는 옷이 그냥 이런 평상복이 아니고 환자복이에요, 환자복. 네, 그렇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이제 이 가해자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가해자는 당시에 입원 치료를 인근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또 받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조사 내용에 의하면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6시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어제 12시경에 인근에 있는 정형외과를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날 바로 또 수술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 치료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 환자니까 이렇게 외출 같은 것들을 통제를 하고 또 술, 음주 같은 것들을 안 된다라고 고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 빠져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인근 이 마트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여서 그 상황에서 나와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흉기,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그러니까 준비해 간 게 아니고 마트에서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흉기를 미리 소지를 하고 혹은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마트에 가서 술을 마신 이후에 거기에 또 진열되어 있던 칼을 뜯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했을 때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들고 다녔다면 인근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피할 수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마트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심지어는 진열되어 있는 그 상품을 곧바로 이 흉기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주민들이나 혹은 이 사건을 접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포스럽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면식도 없고 흉기도 마트에서 그냥 현지에서 취득을 했고 마트를 노렸다. 라는 거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이제 나오는 바에 의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의사가 자신을 해치려고 해서 내가 죽으려다가 겁이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는 식으로 지금 진술이 횡설수설하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범행을 준비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면 일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그 범행 도구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트라는 장소가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아간 장소라고도 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마트를 갔고 근데 그 마트에는 그 2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더 있었다면 이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못할 것 같기는 한데요. 좀 생각이 두 가지로 나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마트에 있던 사람이 2명이었는데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데 나중에 범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경찰이 오고 나서는 별다른 어떤 난폭한 행동을 전혀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공간에 사람이 많았더라면 아니면 어떤 남성이나 좀 자기보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범행을 차마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그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근데 서 변호사님 또 이 사람이 들어가서 먼저 한 게 소주를 꺼내가지고 마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행위도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긴 합니다.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미리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으면 모를까 이 범행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소주를 집어 마셨다라는 게 언뜻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이제 범행과 무관하게 어쨌든 이 범행 장소에서 즉흥적으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범행과 또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좀 심리적으로 어떤 용기를 얻기 위해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만약에 이 범행에 대해서 쭉 계획을 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후에 혹시라도 이 범행을 저질러 놓고 자신의 그런 음주 상태, 주치 상태를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심신미약 등의 상태를 주장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 아닌가라는 점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 사람이요 범행 직후에 한 행동들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일으킨 다음에 한 행동이 이상한데 흉기 은닉했고요. 과자 더미에 자진 신고 112에 본인이 신고를 하고 범행 직후에 거리에서 담배를 피기도 했는데 강민경 씨 자세하게 이 사람이 범행 직후에 한 행동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간단하게 써져 있는 말만 봐도 굉장히 기이하잖아요.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한 행동들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범행 직후에 해당 마트에 이 흉기로 썼던 칼을 과자 더미 안에 그대로 넣어놨다고 합니다. 마트 안에 있는 과자 더미. 네, 그리고 이제 골목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목격자들은 지인이랑 통화를 나누는 건가 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때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본인의 범행 사실을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 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오자 반말로 기다려,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갈게라고 굉장히 경찰한테요?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하는 등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행동들이 다 앞뒤가 하나씩 차근히 따지면 앞뒤가 다 안 맞는데 은닉을 하려고 하는데 마트 안에다가 그 과자 담배 숨긴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이 행동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만약 이제 이 사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이 범행 도구 역시도 은닉하기 더 쉬운 곳에다가 숨겨놨을 텐데 그걸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고 과자 더미에다가 숨겼다라는 것은 어쨌든 최소한 이 사건 전후부터 전체적인 범행에 대해서 계획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범행이 우발적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계획적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완료 이후까지 계획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점만을 두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다 혹은 우발적이다 평가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유를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 또요. 흉기를 은닉했다는 것은 본인의 범행을 숨기려고 한 행동인데 신고는 또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흉기 은닉과도 관련해서는 흉기를 정말로 숨긴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들고 있기 싫은 거니까 그 옆에 놓은 건지 이 부분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통상적인 특히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이 숨으면 숨었지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형법에 보면은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또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계획적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자기가 나중에 주장하기 위해서 혹시 한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경 부분도 저는 좀 걸리긴 하는데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범행 직후에 그냥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고 검거 직전에 아까 반말로 하나만 더 피우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태연한 행동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상 행동을 봤을 때 물론 지금 상황에서 추측을 하기에는 무척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당시에 극도로 조금 비이성적인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통상의 그런 범행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범행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일종의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경찰에게 직접 신고를 하고 또 출동하기 전까지도 너무나도 평온한 그런 태어난 모습을 보인 것 아닐까. 이런 점들도 조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인명을 살상한 거기 때문에 처벌은 살인죄로 의율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이 되고 물론 처음에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피해자가 사망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로 혐의가 특정이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살인죄로 수사를 받고 또 앞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 유형을 놔두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비난 동기 살인 사건으로 이제 그 유형을 설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살인 사건들도 사실 여러 가지 참작을 할 만한 그런 사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사실 일면식도 없는 특별한 그런 동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 범행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봐서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일단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런 묻지마 살인 사건과 같은 범행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큰 공포심을 일으키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조금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당한 중형을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지금 횡설수설하죠. 행동 이상합니다. 또 술 마셨어요. 본인이 신고 자수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혹시 감형의 요건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도 좀. 사실 술을 먹은 것이 이 마트에 들어와서 먹었는지 아니면 그전부터 마셨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과연 술에 취해서 한 것인지 이것조차 지금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술을 마셔서 자기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마셨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추후의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 있어서 심신미약, 심신장애를 주장하기 위해서 마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 이 사람한테는 안타깝게도 심신장애가 특히 술, 주치 범행과 관련해서는 최근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이 가해자분도 만약에 그런 의도를 통해서 내가 술을 마신 거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가 이득을 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건은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의 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규모가 꽤 커 보입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진인데요. 왜냐하면 사진만으로도 봐도 약간 지진 난 것 같아요. 네네. 차가 거꾸로 박혀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 옹벽이 어제 무너진 건데요. 그 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아래로 고꾸라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6대의 차량이 파손이 됐는데요. 다행히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나 주변을 운전하는 차량은 없었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게 점심시간대쯤 발생한 사고인데 점심을 집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이제 이 옹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목격자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진을 보면 아파트와 이 옹벽이 무너진 이 접점이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여기 네, 그러네요. 굉장히 붙어 있어서 이 옹벽이 지금 옹벽이 무너지면서 쏟아졌던 6대의 차량은 크레인을 이용해서 모두 치운 상태지만 이 혹시나 아파트 건물 자체에 영향이 갔을까 봐 이 거주자 40가구 가운데 28가구는 지금 대피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 이 옹벽이 무너진 원인이 좀 혹시 밝혀졌나요? 아직까지는 추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지반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수관로로 토사물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해진 지반을 통해서 옹벽이 무너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아파트가 91년도에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30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노후화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거는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이 실시하고 있다니까 원인을 봐야 되는데 이게 참 자연재해는 아니고 인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근데 차량은 파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뭔지를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사진이나 사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 관리 주체는 아무래도 아파트 측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만약이라도 이 옹벽에 결함이 있었다,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뭐 최종적인 그런 손해배상 책임은 아파트의 그런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사고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닐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뭐 지자체의 그런 관리상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비투를 지나가는 하수구의 그런 하수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병렬 쪽으로 이런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집안이 약해져서 발생한 사고라면 이거 좀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